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최고위원 5명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당원대회는 잠시 전인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권리당원 ARS 투표에다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뽑습니다.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은 오후 6시를 넘어서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당대표 경선에선 어제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까지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9.9%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이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오늘 최종 합산 득표율이 90%대를 기록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후보는 2년 전 전당대회에서는 77.77%의 득표율로 이 박용진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반면 최고위원 5자리를 두고는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김민석 후보가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18.63%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병주 후보가 2위, 또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로 이름을 올릴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친 이재명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 새 지도부가 확정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경선에서도 압승하며 사실상 대표 연임을 굳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동훈표 정책에 시동을 겁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 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늘 선출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보니까 89.9%,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예상한 대로 일단 지금 90%를 아마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누적 득표율이 89.9%니까 지난해 77.7%보다는 확실히 이제 당 장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만큼 아마 민주당 이 당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 투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이제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 장악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당 대표 확정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지만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앞에 놓인 과제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만 아주 압도적으로 어떤 몰렸다는 측면들, 또 나머지 그러면 당원들은 왜 그럼 투표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사실상 민주당은 대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내포돼 있고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수권 정당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등등을 보면 그럼 이거를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득표율 오늘 오후 6시 좀 넘어서 나올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확대명을 넘어서 9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0%대 지지율로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인데 네. 9대명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30%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그야말로 90%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질지 아니면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김두관과 이재명에서 거의 근접한 일반 여론조사가 나온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면 사실은 90%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정봉주 후보의 그런 어떤 문제,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라는 발언이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재명 체제의 위기감을 가진
어떤 극렬 당원들의 어떤 담합을 강화시킨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라든지 다른 여론조사 투표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9대0도 내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출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 척결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야유를 샀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혼자 왔습니다. 진짜 싸움꾼은 앞장서 싸울 때 혼자 싸웁니다. 이재명이는 봐라! 누가 오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내가 이재명을 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릇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를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기도와 함께 이 물들을 질서 있고 단호하게 쳐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정봉주 후보는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욕설과 야유 폭격을 받아서 약 한 10초간 이렇게 정적 끝에 발언을 시작했는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지난주에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이후에 예. 그 생각을 얘기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정봉주 후보를 이 순위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상황들이 안 좋았는데 예. 어제 서울 마지막 그 순회 경선에서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마지막 유세 정견 발표 순서였었어요. 예. 한 5, 6분간 진행되는 저 순서 동안 거의 발언이 안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가 좀 있었는데 뭐 정봉주 후보는 뭐 꿋꿋하게 본인 시간을 다 소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어제 결과가 굉장히 정봉주 후보에게는 좀 뼈아픈 결과일 수 있는데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이번 주에 서울에서는 어제 순위가 6위로 서울 순위는 6위가 됐고요. 예. 토탈 순위가 3위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5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전현희 후보가 상대적으로 어제 그 2등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토탈 순위 5위로 올라섰는데 만약에 오늘 정봉주 후보가 여론조사 30% 반영됩니다. 예. 그리고 또 대의원 그 투표가 있는데 이게 14%, 그러니까 오늘 44%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만약에 상당히 뒤로 후순위로 밀릴 경우에 5위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누적해서 벌어놓은 득표수를 보면 한 5위 안에는 들지 않겠나 싶긴 한데 예. 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봉주 후보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봉주 후보는 또 이재명 뒷담화 논란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제 현장 분위기를 봐도 또 서울 경선 투표 결과를 봐도 당원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봉주 후보는 뭐 당원들 대다수께 호소하는 전략은 이제 아마 포기했을 거고요. 지금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미 본인은 킹메이커 역할을 중점적으로 본인의 비전 삼았을 거예요. 비전으로. 그러니까 6일을 하든 7일을 하든 어쨌든 최고위원회 입성하는 것을 뭐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본인은 이재명 체제가 그리 국민께 호소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킹메이커로서의 역할 이외에 최고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는 보지 않아요.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거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연임이 됐지만 지금 대표를 그만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 원내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그대로 본인의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지금 뭐 열 몇 번 개최하고 있는데 생산적이지 못한 아주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가게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최고위원 구성이 만약에 친명 위주로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전부 다 또 강성 위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고위원회 정봉주가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차별화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떨어져도 본인은 킹메이커로서 2007년도 또 돌아가서 네. 다시 한번 당내 경선, 그러니까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역할을 하겠다. 막 이런 취지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명파리 발언 논란으로 이 정봉주 후보는 누적 득표율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5위 안에는 들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봉주 후보가 비명 반명의 표를 이제 본인이 다 먹겠다. 예. 뭐 이런 전략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 자기들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강한데 문제는 거기에 좀 영린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도를 넘어선 게 물론 명팔이 뭐 이전까지 괜찮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은 사실상 당원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비명 반명의 어떤 걸 장악하겠다 하면서도 너무 선을 넘어버리니까 아마 6위로 그냥 훅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제 ARS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쪽 표를 이제 가져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체로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의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결과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정봉주 후보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비명 반명의 어떤 이걸 장악하고 하겠지만 사실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제 친명계가 거의 다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가 과연 남아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는 장외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움직임이 싹 트고 또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선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뭉쳐질 때 그때 아마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5자리 중에서 또 관심인 후보 바로 전현희 후보죠. 광복절 전날 전 의원은 살인자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왜 죽인 겁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힘과 용산 권력. 누가 대련입니까? 누가 사과해야 합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어제 전현희 후보 서울 지역 경선에서 2위에 올랐는데 저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지 아니면 본인 지역구가 또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좀 표를 받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노이즈가 있음으로 해서 주목도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 발언만 가지고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이 이제 3선 의원이신데 서울에서 다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서울에서 나름의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뭐 우연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그 누적 그 이제 득표율 여기에서 보면 여론조사 일반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일반인 여론조사 30%가 과연 저 발언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일단은 이따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봉주 후보의 뒷담화 논란과 관련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김두관 후보의 발언도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차이를 이해합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큰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경, 강성, 개혁의 딸 지지다하고 저는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두관 후보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작은 차이는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이걸 뛰어넘자라고 할 때 그 대화의 상대방은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당원들에 대한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작은 차이로 표현한 거 봐서는 김두관 의원이나 하여튼 경선에 본인의 노선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를 만약에 인정하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잘라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저분들하고 통합의 기치를 통해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돼서 나온 마당에 또 정봉주 의원은 저렇게 사실은 본인은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장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통합은 아니고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개딸과 결별할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당내에 분명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로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겠죠. 밖에서 어느 정도 세를 규합해서 뭐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고 어떤 본인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을 얻어야지만 당내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도층에서 만약에 비토를 놓는다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한 혼선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뭐 불화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거라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이 화합을 잘 이끌어가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미 먹사니즘 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종부세 완화라든지 금투세 폐지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것과 대결되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징성준 의원은 견디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의 민주당 정책을 좀 갈아엎고 새로운 중도 확장의 정책을 실제 말 그대로 실천하는가,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국정조사와 특검 전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9월, 10월에 닥쳐올 어떤 그 선거 문제, 사법 리스크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두관 후보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들 시시하지만 이 이제 9,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에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네, 만약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10월에 4개 재판 중에 2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재판의 1심이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선거법 재판은 중요한 게 일단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일단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지원금 400억 넘는 지원금을 다 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위중교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이제 재판이 이제 1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심이 지금 정도 나오면 뭐 2심, 3심이 아마 대선 전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올 경우에 이게 결국은 이제 내부에서 회의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재명 대표 혼자만 가지고 내년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들, 그게 조금씩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큰 댐도 무너지는 거는 조그만 구멍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부적으로는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촉발점이 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11월, 12월에 김경수 전 지사의 일단 귀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민주당에는 민주주의 4.0이라는 이제 그 친문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조직이 얼마만큼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도 아마 굉장히 파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도 또 이쪽 친문과 친노 세력이 얼마만큼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놓여진 첫 번째 위기는 바로 10월 달에 시작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임이 확실되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친명 색채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그럼 민주당 새 지도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2기 체제가 들어선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차기 대권 구도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의 모습들이 좀 그 강성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중도 쪽으로 그 정책 방향을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리더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의 완성이 이제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당분간 뭐 10월에 지금 10월 위기설을 또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온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도 거의 저희가 뭐 3분의 2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많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그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 후에 좀 팽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가신 발언 같으시고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팽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그 리더십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거의 그 완전히 굳건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1심에서 어떤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현충원에서 추모식이 개최됐고 여야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추도사부터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24년에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영을 초월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이러면서 그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강조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본인의 정치 성격을 암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저희 기억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을 벗어난 이미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사실상 첫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국민이 싸울 대상이 없어진 그런 정치 환경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폈고 더군다나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취지로 상인의 현실 감각이란 말씀을 하셨죠. 한동훈 대표가 가끔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상인의 현실 감각. 그러니까 여야가 극도로 다투고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의석 구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작은 거라도 결과를 도출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정치 기조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추도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면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 민생 경제의 회생,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직생의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지금 이재명 대표가 90% 가까운 득표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한 번도 90% 가까운 어떤 정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점은 민주당 공간 내에 다른 정파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민주적 공간이 부재하자는 겁니다. 거의 압도적 일극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크게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투쟁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반걸음 앞서가는
그런 정치하고 다르게 두 걸음 앞서가는 정치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가서 민생들이 더 힘들게 하는, 사실은 법사위에서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민생 법안은 수두룩한데 실제로 보면 청원 심사 소위가 거의 청원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같을 수 있어요. 먹사니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구현하는 정치해야지 입으로만 먹사니즘을 하고 겉으로는 실제적으로 전 민주주의나 또 그야말로 김대중 정신과 동떨어진 정치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서의 그 뜻을 받아낸다, 개성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반민족적 역사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까지도 이제 그 어떤 기록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과거 무슨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막 이런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그 주장하고 있고, 또 사도광산에서 징용에 대한 강제성도 부정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그걸 좀 인정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뉴라이트적 성격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분위기를 가속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광복절 당일날 기미가요를 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과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오늘 추도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조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민주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민주당을 좀 상당히 강하게 질책하지 않았을까. 자, 우선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한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회단체, 문화단체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문화의 우수성, 우리의 문화의 어떤 우월성 충분히 있다, 개방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개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K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장 앞장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그냥 축창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래도 친일파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타협과 협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어떤 이 힘의 관계에 의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국회가 아까 상인의 현실적 감각 이야기하셨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주장을 100% 관철시킬 수는 없다. 항상 타협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죠?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 100%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취재하고 출입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가장 질책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김자진 장관 관련돼서는 이제 당의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대변인이 나와서 본인 개인적인 입장을 전한 것 같고, 그것도 본의가 약간 왜곡돼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동상의 위치가 사실 장교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도광산 부분은 사실 정부가 강제성을 저희가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에 등재하게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이게 부정적인 문화유산도 등재가 되거든요. 그럼 누가 분리할까요? 부정적인 문화유산이 등재되면 일본이 분리합니다. 처음에는 에도광산 해가지고 긍정적인 기간만 따가지고 등재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늘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 문화유산 등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강제성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입장 그대로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그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제2호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 법안은 뭐 노란봉투법은 이미 이제 한번 거친 적이 있었죠. 예전에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었고 이번은 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밀어붙이는 법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재계가 지금 현재 어떤 노사 구조를 상당히 바꾸는 법이에요. 즉 이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하청, 원청 업체까지 전부 다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법입니다. 자,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 혐의를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의율해서 그 대기업들이 다 이제 이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이 책임 배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즉 이것이 너무나 어떤 노사의 균형을 깨트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을 시도했을 것 같아요. 즉 노사 간의 어떤 타협을 시도해서 법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 자체가 경제와 이런 데 미칠 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시그니처처럼 그 주장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또 공고합니다.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양측이 어떻게 조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이제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은 원래부터 그렇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2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약간 유연성을 갖고 있었어요. 전 국민은 아니어도 좋다. 당장 그렇다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재부와 같이 일정 정도의 갈급한 그야말로 지금 현재 뭐 서민들이 어떤 카드 빚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 25만 원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서민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소중한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좀 조율해서 예컨대 전 국민 중에 뭐 40% 정도 수준에서 최하위층에서 좀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쿠폰형이라든지 어떤 뭐 지역 뭐 활성화되는 지역 화폐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대안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원칙론에 국한해서 그냥 잘랐다는 것이 좀 아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후 또 부결되는 이거야말로 도돌이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러다 보면 오히려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의 일부 불만을 말씀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 그 여야의 그 합의, 협상, 타협,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부 집권 여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실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 여당하고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지.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을 반대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그 대안을 내놨어야 된다. 어떤 정책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민주당의 안만 부정하면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방금 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수 경제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과 또 정부 여당의 그것도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나 있었으면 저희도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여태까지 보면 이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상에서 여당과의 거의 협의를 안 해갖고 절차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임위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위 상임위 본회의 전부 다 여당과의 어떤 의논의 절차는 전혀 안 거치고 나서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안 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법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수정해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25만 원 같은 경우는 저도 법안으로 된 건 저 위헌입니다. 그러나 저게 만약에 폭염대책, 서민 폭염대책 관련돼서 이거 추경으로다가 만약에 돌려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란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건 안 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돼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어느 정도 능력 발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는 그런 야당과 여당의 논의 공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가 된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오후 6시에 발표가 되는데 자, 과연 어떤 현안들이 주로 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몇 차례 그동안 원래 예정은 돼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정책위의장 임명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저기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고위당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 정부, 당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적 협의를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뭐 기존 입장에 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책 칼라 뭐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벌써 이제 낸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폭염 대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떤 중도 확장, 실용성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끌어가는 형태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쿠팡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직구 문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한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얼마만큼 이제 정책화하느냐, 뭐 그런 어떤 갈림돌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앞으로 누가 주도를 해나갈 것이냐. 뭐 물론 3자가 이제 동일한 형태로 모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들 이건 아마 한 대표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전과 달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 좀 각을 세운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뭐 사실은 그 민생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지연됐고 지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서서히 검투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겹치는 어떤 중도 확장적 발언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보다 앞서는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또 서민 지원, 또 폭염 대책 이런 것들을 또 최근에 인천의 어떤 그 전기차 문제, 배터리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갈급하고 있는 부분을 의제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당 대표로 맞붙을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는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이 한동훈 대표도 이 민생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 잡기 위한 정책 경쟁 계속 오히려 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두 분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은 이념형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쪽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생 관련된 것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쿠팡 문제 또 하나가 이제 걸리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개혁과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개혁과제를 예를 들면 연금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당정 문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측면에서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협의체를 구성하든 국회 특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이건 톱다운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되면 두 분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연금 개혁에 관련돼서 만약에 추진한다. 저는 그러면 대선에서 입지가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민생 같은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법안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것이 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층에서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개혁과제에 대한 본인의 실적을 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팽당하는 일은 이런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대결을 벌일 핵심 이슈일 텐데요. 민주당에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도 수용하겠다라고 하자 한 대표가 또 1시간 반 만에 그럼 제보 공작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 이렇게 답변했는데 민주당은 그럼 또 어떤 입장인 겁니까? 지금 저 제보 공작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예. 본인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또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본인 기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지난 6월 23일 날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 제3자의 추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가 되신 지 한 달이 넘은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직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중도를 놓고 경쟁하는 것,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용산 대통령이라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아무리 좋은 합의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이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입장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하고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에다가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 대통령과의 합의를 받아오시는 것이 전 선행돼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뭐 야권에서는요, 또 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부러 시간을 버려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전략 전술면은 있을 겁니다.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논의의 어떤 촉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지금 뭐 벌써 한지 거의 1년이 더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아직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최근에 아마 윤 대통령 통화 내역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공수처 수사가 뭐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면 아마 그 문제를 놓고서 이제 과연 적절한가 또 특검을 해야 될 것인가 논쟁은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가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 논쟁은 이제 정기국회 때 꽤 이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보 공작 문제도 이제 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보 공작을 넣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권성동 의원이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조작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수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친윤계 의원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안, 최상병 특검법안은요, 사실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이 어떤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국민께 약속할 때 특검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까지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나오게 되면 그 수사에서 미진하면 특검 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사가 미진한지 여부는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미진하다고 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미진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아마 본인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있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내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명확한 본인 입장을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요. 한동훈 대표가요? 그렇죠. 끝까지 가게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미진하다라고 평가가 뒤따를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때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대통령과의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근데 공수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또 이 열흘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한까지 국민의힘에서 만약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일단은
박찬대 직무대행이 일단 다 받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도 우리는 받겠다. 그 이유가 이번 그 특검법이 저희가 뭐 발의는 해놨습니다만 협상의 여지를 지금 열어놔 준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열어놨고요. 개혁신당에서도 이미 뭐 그 천하람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거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권의 한동훈 대표만 입장을 정해 오시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8월 말까지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당대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로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경쟁에 대해서 좀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복권됐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이참에 본인도 이름을 한번 올리고 싶다, 뭐 그런 의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문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안종범, 조윤선, 그다음에 원세훈과 같은 여당의 어떤 많은 분들의 사실 사면 복권과 연동해서 그동안에 그것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야권에 해당되는 분들을 같이 끼우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에 올라와 있다는 거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일방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김경수 지사가 나오면서 지나치게 이재명 체제를 지원하는 분들이 긴장 관계가 노정되는 데 대한 어떤 조금 평화롭게 당의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언급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례적인 저는 뭐 통합의 문제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통합이라는 의미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제외하고 이제 배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문재인 전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연말 정도 되면 이 야권이 뭐 지금은 이제 뭐 90%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어떤 균열의 어떤 가능성들은 충분히 놓여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남은 과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끝나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 이 3장 간의 회동 문제가 또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다시 하자.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자냐 또 2자냐 뭐 둘러싼 논쟁이 또 한 번 다음 주 되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포비아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태죠. 어제는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화수조와 질식덮개를 동원하고도 진압까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보도에 노도일 기자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된 검은색 테슬라 차량을 살펴보던 운전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차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사방으로 퍼지고 얼마 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겁났죠. 냄새는 조금 맡다 보니까 좀 머리 아플 정도로 났었고. 경기 용인시의 도로 위에 주차된 테슬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전 중인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10명 넘게 출동했지만 완전히 진화하는 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1시간가량 물을 뿌렸는데도 계속 불이 올라와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냥 물을 뿌렸습니다.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질식 소화덮개와 소화수조도 투입됐습니다. 전기차는요, 불이 꺼진다 그래서 꺼진 게 아니고요. 다 꺼지다가 다시 한번 재발화가 될 수 있거든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도 아주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8월입니다. 어제 하남에서는요, 야간 달리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 탈진 사고가 발생해서 19명이나 병원에 이송됐다고요? 네, 지금 최장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예. 야간 마라톤 대회가 예. 어제 오후 7시 42분경에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28명이 탈진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서 119에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19명이 의식 저하 등으로 중상자로 분류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해서 경기는 조기 중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경기는 이제 조기 중단이 됐는데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네. 한 참가자는 당시에 길은 어둡고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무서웠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뭐 살아서 돌아와서 감사한 대회다, 최악의 대회다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어떤 분은 온열 환자가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 15분을 뛰어도 안전요원이 안 보이더라. 이렇게 소름 끼치는 대회는 듣도 보도 못했다. 행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더워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서울이 지난 118년 중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다음 주 22일이면은 이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 처서가 오면 좀 더위가 좀 꺾일까요? 원래 이제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광복절 지나면서 한꺼풀 이제 꺾일 때가 있고 늦어도 처서 때는 더위가 꺾이는 마법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처서 마법 이런 단어도 있는데 올해는 그 마법이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기상청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2일이 처서거든요. 동시에 다음 주에 비 소식도 있거든요. 처서하고 비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8월 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기상청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벌초러 가시는 분들 또 벌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제 경기도 군포의 한 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점심을 먹던 직원 2명이 말벌에 쏘였는데 그중 1명이 끝내 숨을 거뒀다고요? 예, 숨지고 말았는데 16일 날 낮 12시 반경에 군포의 한 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60대 여성이 일단 먼저 벌에 쏘였고 그 사고를 목격한 70대 남성이 이렇게 다가가다가 머리를 쏘인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쏘인 70대 남성이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충남 보령에서도 광복절에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벌에 쏘여 숨진 사람 평균을 냈더니 매년 11명에 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벌쏘임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7,100여 건 정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매년 11명이 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벌쏘임 사고 중에서 80%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벌초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 한번 들어보시죠. 곤충류들은 색깔을 구별을 못합니다. 색깔이 진하면은 어떤 형체나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곤충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곤충들은요 색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이 좋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도움이 될 만한 일반인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뭐 좋은 팁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벌의 공격성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어두운 색깔, 검은 색깔 이런 거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곰이 왜 곰돌이 푸가 벌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벌집을 파괴해서 벌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벌이 그래서 곰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데 검은색 옷을 입으면
곰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오설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학자들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옷이나 검은색 머리카락도 모자로 가리는 게 좋다. 좀 전에 70대 그 남성이 머리를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자를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옷은 대체적으로 하얀색이나 밝은 색깔이 좋고 그다음에 벌이 향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것들 그런 걸 야외에 나가실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머리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머리 쓰였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벌에 일단 쏘였다면 이 피부에 벌침이 박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침을 긁어서 빼내야 되는데 손으로 빼내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라든가 어떠한 물체를 통해서 긁어서 벌침을 빼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갖다 대서 그 독소가 빨리 퍼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구역, 구토, 어지러움, 뭐 호흡곤란 등등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 빨리 119에 신고해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침 바르고 된장 바르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민간요법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 막 긁어도 안 되고 카드 같은 걸로 침을 빼내고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찜질하고 119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코로나까지 퍼지면서 시민들은 아주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배나 폭증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예,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치료제가 바로바로 공급이 돼야 또 이제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 첫째 주에 전국의 의료기관이 19만 8천 명분의 그 치료제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된 양이 그 신청한 양의 16%에 그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뒤늦게 추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관리청이 뒤늦게 추가 공급을 약속했고 또 대통령실도 치료제 26만 명분 지금 구매 제약 체결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걱정이 정부가 너무 또 뒤늦게 하면 안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코로나19가.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감염병 관리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걸음 뒤처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9배 한 달 새 폭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선제적으로 뭔가 관심 그 위기 단계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보다는 격리 지침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진자의 경우에 기침, 발열 같은 주요 증상이 나아진 후에 24시간 격리가 권고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확진이 됐을 때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그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출석 걱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견서만 받으면 학교 안 나가도 스스로 이제 격리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직장인은 격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확진이 됐는데 격리돼야 되잖아요. 격리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를 본인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확진이 됐는데 직장에 나가서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인이 휴가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각 직장에.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코로나 걸렸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출근할 수도 있겠네요. 연차 쓰는 거 아까워하시는. 그렇죠. 만약에 휴가가 굉장히 부담되는 직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뭐 출근을 해야 되는 마스크 쓰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면 감염병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리되는 문제, 격리 관련 규정 이게 조금 더 강화돼서 빨리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중증 환자나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가 중요한데 지금 치료제도 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제 공급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확진이 된 경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이게 더 깊은 단계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치료제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격리 지침이 빨리 지금 강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진된 분들이 또는 확진 안 됐다 하더라도 감염된 분들이 격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그게 젊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뭐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 뭐 노약자 또 이미 다른 병에 뭐 감염된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감염된 분들이 혹시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격리 지침이라든가 대응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하정훈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며 28일째 열대야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서울이 34.4도, 안성 37.2도, 공주는 35.8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mm, 충청과 호남, 제주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과 대구 3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8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